최근 KF-21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아진 것이 체감됩니다. 20대에 추가 양산이 승인된 데 이어 영국이 엔진과 미사일 협력에 제약을 두었고 폴란드에서는 직접 시험 비행을 해보겠다며 방문까지 했습니다. KF-21처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 수출하려는 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처럼 국제적인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사례는 KF-21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곧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KF-21에 끊임없이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화는 해외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KF-21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동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KF-21 관련 소식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조만간 놀랄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현장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조차 앞으로의 소식을 기대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입니다. 현재 KF-21은 초도 양산 단계에 있으며 그 진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첫 양산기 한두 대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20대의 양산기가 거의 동시에 출고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의 생산 속도는 급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최근 KF-21의 양산에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협력 제안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폴란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KF-21의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는 방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국내 언론이 경남 사천의 KF-21 생산 공장을 취재하며 공개한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KF-21의 2호기조차 롤아웃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한두 대씩 천천히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개발 엔지니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부품 가공은 80% 이상 완료된 상태이며 기존의 언론에 공개됐던 조립 장면은 최종 조립 단계일 뿐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품 제작과 하위 조립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모든 자원이 최종 조립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최초 양산기가 롤아웃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후 후속기들은 짧은 간격으로 연속 조립되어 20대 전량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F-21 생산 공장에서는 한 번에 최대 5기의 기체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고정익 생산 공장만 해도 길이 180m, 축구장 3개 크기를 합친 규모로 단계별로 공정이 분할되어 있어 각 구역에서 작업 중인 기체들은 외형과 진행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전투기 앞부분만 완성된 기체, 동체와 날개가 결합된 기체, 외형이 거의 완성된 기체 등 각 단계별 조립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생산 라인의 현장 엔지니어들은 KF-21 납기를 맞추기 위해 맡은 공정 구역에 배치된 전투기에 집중하며 분주하게 배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욱 KF-21 양산사업관리 팀장은 공군 전력화에 맞춰 항공기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생산 라인으로는 일정 준수가 어려워 향후 듀얼 라인 체제로 전투기를 동시에 조립해 양산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이 팀장은 각 공정 간 유기적인 연계를 중시하며 단계별 작업 일정과 전환 시기를 일괄적으로 관리해 양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과 FAESS 등을 활용해 세밀한 공정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는 지난해 7월 양산에 돌입하여 부품 가공, 주요 구성품 제작, 전중 및 후방 동체 조립 단계를 거쳐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한 후 전자 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하고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며 기능 점검이 완료되면 비행 시험에 투입됩니다. 카이팀이 소속된 고정익 생산 동옆에는 부품 가공과 구성품 제작을 담당하는 조립동이 있으며 이곳에서 제작된 부품은 이후 고정익동으로 이전되어 최종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카이 팀장은 조립동의 공정이 80% 완료되었으며 완료되면 최근 양산이 결정된 KF-21 20대분의 부품 가공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1년 후에는 KF-21 블록 1의 모든 부품이 제작될 전망입니다. 또한 고정익동 옆에는 KF-21 시제기가 보관된 경납고도 운영 중입니다. 양산에 앞서 제작된 6대의 시제기는 현재 다양한 비행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올해는 주로 미티어와 RST와 같은 무장 발사 시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카이 팀장은 시제기 비행 시험 역시 70% 정도 완료되었으며 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양산기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의 첫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조만간 전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단계는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카이팀은 전시 홍보용 축소 모형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납품 일자가 10월로 정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 모형들은 10월에 개최되는 국내 방산 전시회 아덱스에 출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고문에는 제작 의뢰 모형 목록과 함께 KF21 전자전기 포드라는 새로운 항목도 공개되었는데, 이는 카이팀이 KF21 기반 전자전기의 개념 설계를 이미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용 전자전 포드는 수신용과 제용으로 구분되며 두 포드 모두 A사 레이더 안테나 모듈을 활용합니다. 수신용 포드는 날개 끝 윙팁 마운트에, 제밍용 포드는 기체 하부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아직 국산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KF21을 활용할지 미정인 상황이었으나 카이팀은 이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고 카이가 이미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오는 아덱스 전시회를 통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KF21의 무인기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KF21은 향후 진화 개발 과정을 거치며 무인 편대기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무인 편대기는 대한항공과 카이가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 중이며 두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얼마 전 무인 편대기의 시제기를 완성해 공개했으며 카이도 이에 맞서 무장 통합 및 운용 용도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카이가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대한항공의 시제기보다 훨씬 큰 기체로 최대 이륙 중량 약 6톤급에 달합니다. 이는 사실상 유인 훈련기 수준의 크기로 다양한 작전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카이는 이 무인 편대기에 KF21과의 연동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기체 크기를 활용한 탁월한 무장 운용 능력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KF21에도 통합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무인기에 함께 장착함으로써 공중전 상황에서 KF21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소형 드론을 탑재해 드론이 드론을 운용하는 드론 모함 형태로 운용하는 개념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블록 2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내부 무장창도 무인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향후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KF21과 동일한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호환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 무인기 플랫폼에 모듈형 설계를 도입해 기수부를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임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A사 AESA 레이더를 활용한 장거리 탐지 및 전자전 대응, IRST를 통한 근거리 공중전 대응,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한 지상 정찰 및 정밀 타격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로드맵에서 카이의 야심찬 계획이 엿보이는 부분은 해군과 연계된 전략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항 공모함 개발에 착수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경우 인력 운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함재기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모라면 기존 전투기 중에서 선택해 운용하면 되지만 드론 항모 개념으로 발전하면서는 새로운 함재 드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카이는 이번 무인 편대기를 통해 공군용 지원 전력은 물론 해군 드론 항모의 주력 함재기 자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모듈형 기수부 역시 해상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카이는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개발해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톤급이라는 중량 또한 한국이 자국 항모에 장착할 계획인 20톤급 전자식 사출 장치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설계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군에서는 KF21, 해군에서는 드론 항공모함 무인 편대기 체계가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으며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를 입체적으로 방어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양산 작업이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이 같은 미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특히 바빠진 나라가 있으니 바로 폴란드입니다. 한국을 수시로 방문하며 2022년 방산 빅딜 당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KF21을 직접 탑승한 소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마치 바통을 넘기듯 또다시 방한했습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AI까지 주요 방산 기업들을 두루 방문할 예정인데요. 대표단은 폴란드 국가자산부와 국영방산기업 집단인 폴란드 군비그룹의 고위 경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번 방한 계획은 폴란드 측이 자국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공개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항공 분야 협력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방한 목적의 중심에 KAI 방문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이미 수출 계약이 체결된 FA50 관련 회담이지만 이에 더해 KF21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폴란드 측이 선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는 앞서 공군 참모총장이 KF-21을 직접 시승한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양국 간 실질적인 방산 협력과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KF-21 양산 상황에 대해 관심을 넘어서 직접 지원 의사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양국 간 FA-50 관련 협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FA-50PL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폴란드는 이 업그레이드의 생산 라인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폴란드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중요한 전략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도 납기를 철저히 지키며 수출용 항공기를 생산 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FA-50에 대한 도입 관심이 급증하면서 모든 수요를 국내 생산 라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죠. KF-21 생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KAI가 FA-50 생산 라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KAI에는 폴란드용 FA-50PL, 이미 선제 인도된 FA-50GF의 PL 버전 업그레이드, 말레이시아용 FA-50 블록 20 등 수많은 수출 물량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라인을 늘리기에는 부지와 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실제로 KAI는 얼마 전 KT-1 웅비 기초운영기의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KT-1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생산 설비를 정리해 FA-50 생산에 집중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생산 라인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자국의 FA-50 업그레이드 생산 라인을 이전받아 직접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 생산 라인을 다른 국가의 주문으로 전환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며 현재 최우선 과제인 KF-21 양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는 이 과정에서 자국 계약분에 대한 실리를 챙기면서 동시에 KF-21의 생산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을 직접 탑승한 공군 수뇌부의 이례적인 행보부터 시작해 폴란드는 항공협력에 있어 전례 없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KF-21 전자전기 외에도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전투기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시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 1호기는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 시스템인 기총 발사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조종사의 의도에 따라 정확히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도록 조준 체계의 미세한 보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총기 분야에서 말하는 0점 조절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즉 KF-21의 핵심 성능들은 이미 검증을 마쳤고 이제는 디테일을 다듬는 최종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KF-21 보라매의 추가 양산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0대 규모의 초도 양산 물량이 생산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KF-21 양산이 임박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실패한 프로젝트라며 폄하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KF-21이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외부 무장 장착 방식과 외부에 노출된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외부 무장이 있는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내부 무장창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총 포트 문제는 단순히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현대 전투기에서도 기총은 여전히 필수 무장으로 간주되지만 항상 개방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상 기체의 RCS를 증가시키고 공기역학적 효율성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F-21 1호기 역시 기총 포트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3로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진정한 스텔스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를 이미 예견한 KAI는 과거에 미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해 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특허는 창의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KF-21의 설계와 무장체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반박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AI는 지난 2020년 KF-21의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전투기 기총 포트는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총구가 항상 개방된 형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는 전투기의 RCS를 크게 증가시켜 스텔스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도어형 기총 포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덮개가 닫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고 기총 사용 시에는 유압식 구동계를 통해 덮개가 열리며 발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RCS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기계 장치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정비 효율성과 신뢰성 저하, 중량 증가 등의 단점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일부 기총을 완전히 제거한 F-35 파생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술 환경에서는 기총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KF-21에서 이를 생략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KAI는 기발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일회용 유리 소재 무장 커버입니다. 이 무장 커버는 얇고 가벼운 복합 소재로 제작되며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를 덮어 스텔스 성능과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근접 교전이나 지상 화력 지원 임무 등으로 기총을 사용할 경우 첫 번째 발사탄의 충격으로 커버가 자동 파손되어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탈락된 조각은 항공기나 탄도 궤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리섬유 혹은 전자파, 투과, 유리섬유 등 비행 특성에 부합하는 소재로 설계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구조의 일회용 커버는 F-22나 F-35처럼 복잡한 구동계 없이도 기총 포트의 스텔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사용 후에는 커버를 새로 장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모품의 성격을 띠지만 전투기 귀환 후 예비 커버로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정비 효율성 측면에서 도어형 시스템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기총 사용 이후 포트가 노출되어 스텔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기총이 동원된 상황이라면 이미 스텔스보다 화력이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접 교전이라면 스텔스 은폐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고 지상 화력 지원의 경우에는 제공권이 확보된 이후이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철수 시에는 전면보다 후면 RCS가 더 중요하므로 개방된 기총 포트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장 가능성이 있는 기계식 구동계와 달리 일회용 커버는 파일럿과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100% 작동하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전투기 구성품의 소모품 개념을 도입한 기술적 사고의 전환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혁신입니다. KF-21에 탑재된 기총은 미국의 F-15, FA-18, F-22 등에서 운용 중인 M61A 발칸 게틀링 기관포입니다. 이는 기존의 M61을 경량화하고 현대화한 모델로 최대 분당 6,600발의 연사 속도를 자랑하며 KF-21의 근접 전투 능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천 발의 20mm 탄이 탄막을 형성하며 목표물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F-21에 기총을 탑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현대 공중전이 장거리 교전 위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미사일 만능주의자들은 기총을 제거함으로써 기체 중량을 줄이고 그 자리에 추가 연료나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KF-21에 탑재된 기총 시스템의 중량은 약 300kg에 달하며 이는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교훈을 간과한 것입니다. 미 공군은 과거 F-4 팬텀 전투기에서 기총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기총이 없는 F-4 전투기는 근접 공중전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공군기에게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며 참담한 교전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 공군의 교전비가 약 6일 수준이었던 반면 베트남전에서는 3일 이하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결국 미군은 모든 전투기 기종에 기총을 재도입했고 심지어 초기에 기총이 빠진 F-35BC형에도 기총 포드를 추가 장착하게 됩니다. 이는 기총이 단순히 구시대의 무기가 아니라 전투기의 최후 방어 수단이자 보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도그파이트 장면이 관측되는 등 현대전에서도 근접 공중전은 여전히 존재하며 기총은 여전히 실전에서 유의미한 무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은 기총뿐 아니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4.5세대 혹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손꼽히는 화력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서방권 주요 미사일 대부분을 호환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우선 공대공 무장으로는 현존 최강의 장거리 BVR 미사일로 평가받는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덕티드 로켓 엔진을 통해 최대 사거리 300km 이상을 자랑하며 네트워크 기반 능동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전투기에서 발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최종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중거리 미사일 AIM-120 AMRAAM, 근접 교전용 AIM-9X 사이드와인더, 독일의 IRIS-T까지 탑재가 가능해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공중전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교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IS-T는 기존 사이드와인더를 능가하는 차세대 근접 미사일로 플레어 같은 적외선 유도 방해체에도 뛰어난 대응 능력을 갖췄으며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적기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더라도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KF-21은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을 비롯해 JDAM, LJDAM, GBU 시리즈 등 다양한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레이저 유도와 위성 유도를 모두 지원하는 다중모드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즉 단순한 공중 우세 확보를 넘어 지상 타격, 근접 항공 지원, 전술 폭격 등 전폭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이러한 무장들이 앞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산 무기체계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성과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스텔스 미사일 철룡입니다.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철룡은 이중 관통탄두를 탑재해 80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의 주요 핵심 지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분리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치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KF-21의 다재다능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전기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처럼 전용 전자전 포드를 탑재해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전장을 장악하는 공중전 지배기로 거듭난다는 목표입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전 수행 능력, 공중 및 지상 감시 정찰 등 다양한 전자 임무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전자전 플랫폼으로 발전할 경우 KF-21은 동북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자전 전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향후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수신 장비 그리고 정밀 재민 기술이 탑재된다면 한국형 전자전기 독자 개발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의 범주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을 아시아 최정상급 공군으로 이끌 중추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은 의외의 방식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로 비행 중인 CG 이미지가 어딘가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이미지에는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KF-21이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동시에 장착하고 외부 연료 탱크까지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다시 말해 KF-21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작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완전 무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무장으로는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는 IRIS-T가 장착되어 있었고 이 조합은 익숙한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대지 무장입니다. 날개 하단 중간 위치에 파일론의 양쪽에 3발씩 총 6발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해당 미사일의 생김새가 국내에서 본 적 없는 형태였던 것이죠. 길이와 크기 모두 작고 외형도 낯선 이 무장은 한국 공군이 아직 보유하지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CG 이미지가 한국이 아닌 영국 MBDA에서 제작 배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한국 측에 대한 무기 판매 역제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롤스로이스가 KF-21용 엔진 공동 개발을 제안한 데 이어 또다시 영국 방산 기업들이 협력 제한 조치를 꺼내든 상황에서 나온 대응입니다. MBDA는 이 이미지 기반의 실물 모형까지 제작해 해외 방산 박람회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이는 KF-21과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됩니다. MBDA가 제안한 이 공대지 미사일의 정체는 바로 스피어 3입니다. 이는 기존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을 기반으로 터보제트 엔진과 윙킷을 장착해 사거리와 기동성을 강화한 버전으로 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에 탑재되도록 설계된 최신 미사일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멀티모드 유도를 지원하며 제한적이지만 대함 작전에도 투입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소형화된 설계 덕분에 F-35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8발, 유로파이터는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최대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MBDA는 자사의 SPEAR-3 미사일을 KF-21의 주력 공대지 무장으로 채택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역제안을 한국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KF-21이 현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미티어 역시 MBDA의 제품인 만큼 양사 간 기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대지 무장 부문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상 미티어 계약이 이미 성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MBDA가 SPEAR-3 계약도 무리 없이 체결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이들은 그 이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 측에 상당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 LIMA 2025에서는 이례적으로 2개의 KF-21 모형이 전시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개발사인 KAI가 출품한 것으로
말레이시아가 FA50 블락20을 파격적으로 계약한 주요 고객국이라는 점에서 KAI도 KF21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된 KF21 모형은 기존 인도네시아 국기 대신 말레이시아 국기를 부착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내 또 하나의 KF21 모형이 있었는데 이는 KAI가 아닌 NVDA가 별도로 출품한 것이었습니다. NVDA는 자사 무장을 강조하기 위해 KF21을 전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모형에는 앞서 언급된 SPEAR-3을 비롯해 NVDA에서 제작한 다양한 미사일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기체 하부의 반매인 무장창에는 미티어가 장착되어 있었고 날개 하단 파일런에는 외장 연료탱크 대신 미티어가 추가로 장착된 모습이었습니다. 트리플렉에는 SPEAR-3과 바깥쪽 파일런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SRAAM이 탑재된 형태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KF21에 통합되어 있는 무장은 현재로서는 미티어뿐입니다. 즉, 이 전시는 말레이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NVDA가 자사 미사일 전량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NVDA의 주요 미사일 대부분이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 같은 유럽 전투기를 전제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해당 유럽 기종이 아닌 KF21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같은 전시회에는 말레이시아가 실제로 도입한 FA50도 출품되어 있었는데 SPEAR-3의 원형인 브림스톤 미사일을 장착한 모형이 선보여졌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 플랫폼과 NVDA의 미사일 간 협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러한 홍보 전략이 곧바로 한국의 SPEAR-3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은 SPEAR-3 외에도 다양한 공대지 무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공중투발 시험에 성공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비롯해 그 원형이 된 타우러스 미사일, 그리고 개조 키트를 통해 미사일처럼 운용 가능한 KGB 및 JDAM 등 유력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 역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SPEAR-3는 소형 미사일이라는 특성 덕분에 다수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NVDA 측이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KF21 양산 이후 실전 배치에 필요한 물량 확보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내 미사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변경해 고가의 외산 미사일을 주력 무장으로 채택하는 것은 비용 효율 측면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흥미롭게도 NVDA가 이처럼 고가의 미사일을 한국에 역제안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이유 또한 바로 그 비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SPEAR-3의 높은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무기 체계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형 무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군이 SPEAR-3을 처음으로 탑재한 것은 불과 4년 전이며 유로파이터를 이용한 첫 시험 발사는 지난해 11월에야 이뤄졌습니다.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전투기에 통합되어 수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보도를 통해 SPEAR-3의 전력화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영국 F-35에서의 실전 운용 시점이 2030년대 초반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VDA로서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수출이 절실하며 방산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높은 전투기에 자사 무장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는 이미 수출 시장에서 매력을 상실한 지 오래고 F-35 역시 최근 미국의 수출 전략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대량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NVDA가 새롭게 주목하게 된 대안이 바로 미티어를 이미 도입한 바 있는 한국입니다. KF21 사업의 수출 잠재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NVDA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된 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SPEAR-3을 주력 무장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무장 통합을 허용하는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KF21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이자 수출 전략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NVDA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사례는 얼마 전 롤스로이스가 돌연 엔진 공동 개발에 제한을 뒀다가 다시 협력 의사를 밝힌 사례와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 롤스로이스 역시 한국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 엔진 개발 제도약과 자국 방위 산업의 재건을 기대하며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잇따라 협력을 요청하는 현상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무렵 특히 유럽권에서는 한국을 배척하려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유럽 방산업계가 가격과 성능 면에서 한국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었고 정면 승부 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견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러 국가의 주요 방산 사업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일련의 흐름은 기존 방산 강자들이 차라리 적이 아닌 친구가 되자는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실질적인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KF-21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당초 양산 수량이 20대 플러스 20대로 분할되면서 생산 단가 인상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2차 양산 계약이 1% 미만의 인상률로 승인되면서 사실상 전력화 직전 마지막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긴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배경입니다. 적어도 내수 시장을 겨냥한 목표에서는 KF-21이 확실히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수많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시제기 단계를 넘지 못하고 환상의 기종으로만 남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KF-21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다는 해외 매체의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파리 에어쇼 2025에서 KAI는 KF-21과 차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기 시스템을 선보였고 이를 취재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KAI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CMP는 이번 에어쇼에서 KAI가 공개한 기술들이 향후 6세대 전투기로 전환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KF-21의 완전 스텔스화뿐만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에 기반한 작전 수행 시스템의 개발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AI가 올해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ADX에서 다수의 무인기 실비행을 공개할 예정이며 AI 기반 파일럿 기술 역시 실전 운용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SCMP는 KF-21의 개발이 단순히 5세대 전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적용한 차세대 모델이 2030년경 구현되며 AI 기술 및 무인기 연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젠 36, 젠 50 그리고 미국의 F-47 등 6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들도 대체로 203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이 2030년경에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하게 될 경우 기술적 시점에서도 미국 및 중국과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은 현재 기체 구조, 스텔스 설계, 항전 장비, 센서, 유무인 복합 체계 등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통합 및 신형 엔진 개발을 국내 기술로 완성해낸다면 이후 개발될 한국형 6세대 전투기에도 이러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GCAP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협력하는 FCAS 등 경쟁 프로그램들도 203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이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도권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유럽 프로젝트들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개발 속도와 추진력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이 기술적, 전략적으로 전도유망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해외에서도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최근 들어 다양한 협력 제안과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전투기 수입국을 넘어 글로벌 공중전력 균형을 재편하는 주체로 당당히 부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